하나, 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도는 여러분 교재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도시개발법을 진도 준비하시면 돼요. 네. 자, 208페이지 펼쳐 두시고, 오늘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이 어디에서 나오게 됐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할게요. 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자,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그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뭐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을 공부하셨어요. 네.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을 공부하셨고, 자, 이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국토계획 체계, 국토계획의 체계를 정말 많이 반복했죠. 네, 국토계획 체계는 이렇게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국토종합계획이 있었죠. 네, 국토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그렇게 해서 1차 국토종합계획부터 4차까지는 계획기간이 완료가 됐고, 지금은 몇 차죠? 5차. 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 중에 있고,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나라 국토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최고의 국토계획을 해서 국토계획법상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 공간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뭐죠? 광역계획권.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국토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다시 국토계획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이다 라고 했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합니다. 그러면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으로 어떤 도시나 군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 한 3주 정도, 처음 개강하고 3주 정도 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아마 강의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지역과 군지역에다가 도로라든지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등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네 번째가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되는 거죠. 네. 서울의 이제 집값이 오르고 인구가 과밀화되고 교통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수도권 서울 주변에 이제 1기 신도시부터 2기 신도시까지 이제 3기 신도시까지 계획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게 되는데, 이런 도시개발 사업, 이런 신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신도시로 개발되고 이제 40년, 50년 이렇게 지나면은 건물은 노후화되고 도시신호는 떨어지고 또 노후화된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도시는 정비됩니다. 네, 정비사업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모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사업이 결정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그 신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라든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누구나 신도시를 개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누가 법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신도시를 개발할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수용 방식,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된, 플러스된 혼용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법, 그리고 신도시 개발 사업의 절차, 도시 개발 사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까, 도시 개발 사업의 절차, 이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제도들을 국토교육부로 규정하면은 법이 너무 방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신도시 개발 사업 방법, 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이 법률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이 어디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지금 여러분 보게 된 거죠. 그럼 잠깐만요.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정비 사업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이 도시개발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도시개발법상 그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이제 이 법이 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신도시개발 사업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쫓아서 이제 도시개발법을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우리 경기도 평택은 그 도시개발이 완료된 도시입니까? 끊임없이 대규모 주택단지나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대규모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위주로 곳곳에 서 도시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이 도시의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이렇게 일단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로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산업단지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라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지정권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도시 개발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 있을 때 이것을 개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 개발 사업 계획, 약칭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네. 자,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고요. 지정권자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려면 동시에 이제 개발계획을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구역, 장소가 결정이 되고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라고 장소가 결정되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준비되면은 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누가 신도시 개발 사업을 법적으로 실시하게 되는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돼요. 자, 이렇게 시행자가 결정되면은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인가 고시는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공사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공사 착수, 도시개발 사업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주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에서 일부는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방식으로 할까요? 혼용 방식이라고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된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도시개발법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수용 방식은 여기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 정도. 6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한 두 문항 정도, 두 문제 정도 출제되죠. 그러면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전체 6문제 중에서 50% 이상은 여기서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하이라이트는 환지 방식이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앞쪽에는 몇 문제죠?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서 3문제가 출제되면은 앞쪽에서도 3문제 정도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과정에서 매년 한 문제 나와요. 매년 꼬박꼬박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과 시행자 부분, 개발계획 부분도 개발계획과 시행자 부분을 합하면은 한 문항 정도, 개발계획에서도 한 문항 정도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하고 실시계획을 합하여 한 문제 정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는데,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은 용도지구 얼마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지, 이런 것은 너무 쉬워요. 단순한 암기사항이라는 거죠. 오늘은 일단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주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에 이제 중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도시개발법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 진도를 213페이지 잠깐 오실래요? 213페이지 와요. 여러분 교재 213페이지 오면은 방금 제가 필기해드린 그 도시개발 사업 절차도가 나와 있습니까? 네, 제일 위에 봐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결정되죠? 시행자 결정되면은 결정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이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나누어지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금 이제 교재에는 이제 나와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 나와 있진 않은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죠? 어떤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법이 결정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이 될까? 사업 방식을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선정하는 기준. 자, 고개를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자, 213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앞을 잠깐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이제 선정하는 기준이죠. 선정 기준. 살짝 메모해도 괜찮아요. 이런 교재 그 213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빈 공간을 활용해서 메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선정하는 선정 기준이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어떻게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될까? 사업 방식을 선정하는 기준이에요. 자, 먼저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자, 수용 방식은, 자, 주택 건설에 필요한, 적으십시오. 수용 방식은 적으십시오.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받아 적으세요.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수용 방식을 결정하게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택지는 주택용지입니까? 공장용지입니까? 주택용지. 그 다음에 여름에 신도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주로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입니까?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가 대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그 동네 신도시 개발 사업은 무슨 방법으로 결정됩니까?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그 평택에서 아파트 위주로 그 신도시가 택지가 대규모로 조성돼서 건설회사에 공급되고 이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집단적으로 건설된 지역이라면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를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은 신도시 개발 사업은 무슨 방법으로 결정하죠? 수용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게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게 두 가지를 적어야 됩니다. 두 가지. 자, 적으십시오. 대지로서의 효용 정진. 그리고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대지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환지 방식을 정하게 돼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런 뜻이에요. 대지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지가 땅값이죠. 지가가 땅값입니다. 네,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입니다.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예요. 여러분, 지가 땅값이 너무 비싸면은 그 동네에 신도시 개발할 건데 도시개발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걸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토지 소유권을 강제 수용하고 나중에 보상금 지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지가가 땅값이죠.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살짝 외워둬야 돼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무슨 방식으로 하죠? 수용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어떤 경우에 사업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용 방식의 완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지금 213페이지 오른쪽 진립해 봐요. 여러분 교재 213페이지 오른쪽 진립해 보면은 그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절차가 보일 거예요. 보이죠? 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절차가 보이는데 이것도 조금 자세하게 이제 그 절차가 나와 있는 게 217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17페이지에 옵니다. 여러분 교재 217페이지 오른쪽 밑에 봅니다. 수용 방식 나와 있습니까? 수용 방식 나와 있고요. 그 수용 방식 뒤에다가 적어 보실래요? 수용 방식 뒤에다 땡땡해서 적으세요. 땡땡해서 여러분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뒤에다가 목적에서 적으세요. 목적에서 자 지금부터 적어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죠? 적으십시오.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공급,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공급, 주택 건설에 필요한, 즉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하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밑에 봐요. 이 2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수용 방식의 사업 절차가 쭉 소개되어 있죠. 네, 소개되어 있는데 아마 교재 보면 어려울걸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칠판 정리하면서 자,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앞에 보실까요? 지금부터는 필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꼭 필요하면은 이제 수업 끝나고 살짝 이제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한번 보세요. 지금도 우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무슨 방식으로 배울 거죠?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 그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 사업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죠?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좀 외워둬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럼 잠깐만, 여러분 여기 이 동네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거예요. 자, 아직 도시개발 사업전이니까 임야, 산지도 있고 전답, 가순 등 농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마을, 취락도 있겠죠. 마을 주택이 있습니다. 일부 마을도 있고 이런 지역에서 신도시 개발합니다. 네. 이 삽전 토지, 이 도시개발 삽전 토지를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네, 종전의 토지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현장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절차하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 도시개발 삽전 토지를 무엇으로 부릅니까? 종전의 토지라고 그래요. 삽전 토지를 법상 종전의 토지라고. 종전 토지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일부 주택, 마을도 있고, 주변에 보면 전답, 가순 등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이런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가 종전 토지예요. 삽전이에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목적은 이 동네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죠.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건설에서의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 동네 신도시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돼요.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이 집단적으로 조성돼서 공급되는 지역이라면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가 집단적으로 조성된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있다면은 그 동네 신도시 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한 겁니까?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은 대부분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봐요. 이 동네에서 이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택지 조성을 위해서는 이 동네는 전답, 가순 등 농지, 임야, 그리고 기존 주택은 강제 수용을 해야 되겠죠. 강제 수용하고 그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 수용 보상을 끝내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절차가 있게 돼요.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하는 절차가 제일 먼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수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배웠지만 협의취득입니까? 강제취득입니까?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게 수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강제 수용하면은 공짜입니까? 그 대가를 보상합니까? 그 대가를 보상하는데, 그때 보상금은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이에요.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수용 보상금을 지급할 때 채권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토지 상환 채권.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여러분 처음으로 토지 상환 채권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은 소속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주체에서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주체에서 수용보상금 지급할 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토지 상환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봐요. 이 동네에서 주택과 임야, 가수원, 그리고 농지를 소유한 어떤 사람이 이 주택과 임야와 농지를 강제 수용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원칙은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부를 이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채권이 발행되는데 그 받은 채권의 이름이 뭐죠? 토지 상환 채권이 되고 토지 상환 채권을 받으면은 채권자가 되잖아. 그 채권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이 동네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은 택지 등이 조성되겠죠. 이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현금 보상입니까? 현물입니까? 현물.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등을 현물로 받게 돼요. 이게 토지 상환 채권이 되는 거야. 채권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고,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받은 채권자는 이 동네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새로 조성된 택지 등으로 상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은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원주민하고 투자하신 분들, 투자자들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채권이 나을까요? 토지 상환 채권이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현금 받습니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으로 상환 받습니까? 택지 등으로 상환을 받잖아. 그때는 감정 가격으로 받아요. 감정 가격 기준으로 택지를 받았는데 감정가는 보통 시가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 그럼 현실적으로 그래야 되는 시가가 더 높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분양받은 감정 가격하고 시가하고 갭만큼 프리미엄이 생기죠. 그래서 채권을 받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야 이제 컨설팅이 가능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손님이 물어본다고. 내가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당하는데 현금이 유리합니까? 채권이 유리합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토지 상환 채권으로 여건만 된다면 토지 상환 채권을 받는 게 고객님 훨씬 유리하지요 라고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나 원주민이 토지나 건축물을 강제 수용당하고 그 현금 대신에 보상으로 받는 채권의 이름이 뭐죠?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그러면 현금과 채권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어. 수용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여기에 있던 원주민들과 투자자들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이주합니까? 이주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 시행에 들어가는 거죠. 공사 시행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 동네에서 택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 조성 공사 끝난 거예요. 공사 끝나면은, 공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준공검사,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 신청했으면은 인가 고시는 실시 계획대로 틀림없이 공사 완료되면은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공고하게 돼요. 공사가 완료됐음을 공식적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끝났습니까? 수용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상상해야 돼.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끝났다는 것은 여기 이 동네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 조성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조성된 택지 조성공사 끝났기 때문에 그 조성된 택지는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시행자가 가져야 됩니까? 건설회사에 공급해야 됩니까? 아파트를 건설해야 될 건설회사에 조성된 택지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은 조성토지,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를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어가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전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죠? 종전의 토지라 그래. 그 다음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이제 공사 완료가 공고된 토지를 뭐라고 하죠? 조성토지, 조성토지라 그래. 사업 전 토지가 뭐죠? 종전의 토지. 사업 후 토지가 뭐죠? 조성토지. 조성토지가 뭐죠?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첫 단추 잘 끼워야 돼. 이런 용어들이 이해가 돼야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조성토지는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그런 뜻이라고.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건설회사에 공급함으로써 사업 절차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일부는 미개발된 상태, 원형지라 그래. 원형지니까 개발된 토지입니까?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땅입니까? 원래의 모양,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땅이니까 개발된 상태입니까?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원형지로, 일부는 원형지로 건설회사에 공급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도시 개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 완료가 공식적으로 공고되면은 이 구역 면적,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이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원형지 공급 면적은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원형지 공급 면적은 전체 구역 면적 얼마? 3분의 1 이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는데 이것을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머릿속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몇 가지죠? 2가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일부는 미개발된 원형지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평택시 관할 구역의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공사,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면은 거기서 공급되는 토지가 2가지인 거야. 택지나 상가 용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되기도 하고 미개발된 원형지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는 거죠. 이 목차를 기억해야 돼요. 물으면 크게 대답합니다.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 뭐죠? 조성토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미개발된 원형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이게 자유로워야 되죠. 나중에 보면은 조성토지 공급 방법은 막 외우고 경쟁 입찰 방법 외우고 설계하고 다 외우는데 이런 목차들을 모르면 체계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것만 되면은 나중에 이제 1월달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가운데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는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라는 겁니까? 3분의 2 이상.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2 이상은 택지나 상가 용지 등으로 새로 조성되어서 공급되고 나머지 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는데 이것을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부동산 하면은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와요. 내가 이 동네 신도시 개발할 지역에서 상가 용지를 분양받고 싶다. 그때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어떤 방법으로 공급됩니까? 물어보잖아. 그리고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공급됩니까? 물어보잖아. 그걸 물어보면 컨설팅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1월달 되면은 이런 기본 틀이 맞추어지면은 이 기본 틀에 맞춰서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수용 방식으로 택지 등이 조성되면 건설회사에 혹은 개발을 원하는 개인에게 개인과 건설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되는지 원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경쟁입찰이에요.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아니면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난 지역에 택지나 상가 용지를 경쟁 입찰에 참여해서 분양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적금 타서 5천만 원 현금을 줬다. 그러면은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된다니까. 그 다음에 일부는 추첨 방법으로 공급돼요. 추첨.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수 있죠. 그러면은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났을 때 조성 토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고하는 방법이 몇 가지죠? 세 가지.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고하는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추첨 방법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추첨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이 네 개 정도. 이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은 A4 한 페이지를 어떻게 외우냐고. 안 외워도 닥쳤는데 이상이 없다고. 맞잖아요? 추첨 방법 4개 빼면 나머지는 전부 뭐죠? 수의계약으로 하면 되잖아요. 원칙은 경쟁 입찰인데. 그럼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과 여러분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에 들어가면 추첨 방법으로 추첨에 걸리면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분양받으면 보통 분양가보다 값이 떨어집니까? 분양가보다는 시가가 높습니까? 높잖아. 그럼 분양가를 지는 순간 뭐가 붙죠? 프리미엄이 붙잖아. 그게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노동이나 이렇게 노동 등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 달에 1억 벌 수는 없잖아.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산이 돈을 벌게 하는 시대잖아. 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대. 그게 이제 주식이잖아. 그리고 내 자산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게 부동산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내 돈을 벌어주고 나도 노동을 통해서 벌고 노동을 통해서 버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부동산과 금융을 알아야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궁금하죠.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는 어떻게 가격을 결정할까? 원칙, 가격, 공급 가격이죠. 공급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택지 등을 공급할 때 공급 가격은 2020년대 시험 보신 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도 대답하세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택지 등을 공급할 때 공급 가격이 원칙은 뭐죠? 그렇죠. 작년에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고 있었잖아. 뭔가를 세부적으로 많이 외웠는데 기본적인 것은 놓치고 있었잖아. 공급 가격은 뭐죠? 감정 가격이에요. 감정 가격.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감정 가격은 시가보다 높아, 낮아요? 되게 낮잖아.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감정가는 시가보다 낮거든. 그러면은 입찰에 참여하고 경쟁 입찰에 참여해서 받으면은 시가하고 감정 가격의 공급받은 감정 가격만큼 객만큼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잖아.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원칙은 감정 가격이고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공공시설 용지, 예를 들면 학교 용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용지 등을 공급할 때는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시가입니까? 감정 가격 이하입니까? 감정 가격 이하.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등은 특별한 경우잖아. 이럴 때는 감정 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원칙은 뭐죠? 감정 가격.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택지 등을 공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경쟁 입찰, 추첨 방법, 수의계약.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운행지죠. 운행지는 개발된 상태입니까?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돼요. 이거 운행지 공급 제도가 도입된 지는 10년이 안 됐거든요. 한 7, 8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은 오렌지는 미개발된 상태로 그대로 개발업체, 개발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비쌉니까? 쌉니까? 조성 토지보다 훨씬 싸죠. 뭐 5분의 1, 10분의 1 가격으로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로 5분의 1, 10분의 1, 3분의 1 가격으로 공급되니까 오렌지를 받는 그 자체가 뭐죠? 경제적으로 커다란 특혜가 될 수도 있잖아. 그 오렌지는 법상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개발할 수 없고 오렌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 누가 오렌지를 개발해서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을까? 오렌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궁금하죠? 학교나 공장 용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 개발자도 오렌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어요. 학교나 공장 용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 그러면은 공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공장을 증축하거나 공장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제2공장을 짓기 위해서 오렌지를 공급받을 때는 오렌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때 오렌지 개발자 선정 방법,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될까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렌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1달부터 하나하나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러면 기억해야 될 게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나고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몇 가지죠? 2가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미개발된 원형지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목차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게 훤해지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이것들은 끼워서 넣으면 수험 준비가 완벽해지게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토지가 흐름은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조성토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하고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 이를 선수금 수치라고 합니다. 선수금 수치. 따라합니다. 선수금 수치. 선수금은 돈을 나중에 받는 겁니까? 미리 받는 겁니까? 미리.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나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지정구제의 승인을 받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선수금 수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중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와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지금 우리가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쭉 공부를 했잖아, 그죠?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비교적 거리가 먼 것은 1번 토지 상환 채권 발행, 2번 조성 토지 공급, 3번 원형지 공급, 4번 선수금 수치, 5번 감가보상금 지급. 답은 뭐죠? 일단 여기는 감가보상금 지급은 없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것은 결국 목차와 흐름을 잡고 있는지,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는지, 어떤 제도가 어떤 방식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선수금 수치, 원형지 공급, 조성토지 공급, 토지 상환 채권 받고는 발행은 환지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만나게 되는 제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개발자들에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죠?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제일 먼저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를 강제로 수용하게 돼요. 수용은 협의취득입니까? 강제취득입니까? 강제취득이에요. 그러면 공익사업에 필요하니까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를 강제취득하지만 공짜입니까? 대가를 보상합니까? 대가를 보상하는데 그때 대가 보상은 사전 현금 보상의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대금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이 발행될 수도 있어.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뭐죠?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을 받은
채권자는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새로 조성된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택지나 건축물 등으로 상환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그러면은 토지 상환 채권을 보상으로 받은 자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습니까? 결국 도시개발 끝나고 새로 조성된 택지 등으로 현물 보상 받습니까? 현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상 절차 끝나면은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대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하고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가 공고됩니다. 이때 공사 완료, 수용 방식으로 공사 완료는 택지 등 조성이 완료된 상태야. 자, 이렇게 택지 등 조성이 완료됐음을 공식적으로 공고하면은, 근데 수용 방식으로 공사 완료 공고 후에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몇 가지죠? 2가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일부는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을 넘지 않는 구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는데, 이를 뭐라고 하죠? 원행지 공급. 그때 조성토지 공급 방법은 3가지가 있죠. 경쟁입찰 원칙, 추천 방법,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될 수 있고, 공급 가격은 감정가격주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될 수 있는 대상이 8개 돼요. 9개 정도. 기본적인 틀만 지금 갖추는 거지. 지금 세부적인 것을 나중에 하려고 미뤄둔 거지 빼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빼먹는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될 건 지금 하는 거고 나중에 해야 될 건 나중에 하는 거잖아. 지금부터 그거 7개를 다 외우세요. 9개를 다 외우세요 하고 읽어줘버리면 여러분 기절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성토지와 원행지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그 대금 첨부나 일부를 미리 받으면 뭐죠? 선수금 수치. 이때 나중에 시험 나올 때는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요건,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하는 요건으로 나누어서 수험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게 된다고. 일단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맛보기를 잠깐 공부했고요. 도시개발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수용 방식일까요? 환지 방식일까요? 환지 방식은 환지라는 말 자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래서 남은 2시간은 환지 방식 위주로 강의를 쭉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에 대한 개요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그 개요 속에서 저절로 하나하나의 용어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용어만 뽑아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칠판 정리하고 환지 방식을 현장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요.